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이다. 국민의 희망을 앗아갔다면서 징역 30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 수호 의무를 짊어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통렬한 자기 반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신은 이러한 비극이 우리 헌정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기관을 뒤흔든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검찰 구형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검찰의 구형이 나온 이후에 가장 빨리 반응을 내놓았던 곳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최민희 전 국회의원, SBS 보도국 정치부의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소개해드린 반응 말고 뭐 특별히 더 덧붙일 반응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됐는데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그리고 국가 기반을 뒤흔든 책임감이 느껴지는 검찰의 구형이었다. 대체적으로 검찰 구형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검찰 구형에 공감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의 분위기였다. 두 분은 어제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구형이니까요. 이건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이 30년 이상 될 것이다.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대체로 국민 정서상 그리고 사실 이제 탄핵도 되고 감옥에도 있고 그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좀 과하다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맞는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된 게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불행한 일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도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께서 법원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정치 재판으로 모든 걸 몰고 가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구형량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구형을 하는 거고 재판부가 그 선고를 하는 건데 당연히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하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정파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래서 장제원 대변인 얘기도 사실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은 또 추미애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을 하면서 사법부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심판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법부가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까지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라. 역사의식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판사가 법리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도 이제 판사를 했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매번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뭐 지당한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문제가 있는 판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치에 맞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법에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정치는 입으로 정치하는 거고 말로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나 어제 장제원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나 저는 정치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정치인 자신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사실 이 땅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역사의식은 기본이고요. 그 역사의식에 따라 법리에 따라 잘 판단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당대표의 입을 막으면 어떡합니까? 정태근 전 의원님 또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셨거든요. 사회가 변화하면 법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 존재하는 거고 판례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은 법과 판례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의식이 앞서간다고 해서 어떤 판사가 기본 현재 법리에 맞지 않는데 역사의식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판사가 정치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헌법소원의 장치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헌법재판이라는 과정도 존재하는데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역사의식에 따라 재판해라. 그 정도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법부가 정치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의식으로만 판결할 거다. 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과 원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한석 기자는 법조도 출입하고 있고 정치부도 출입을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법원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최순실 씨 사건을 담당했었고 1심 판결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 선고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닐까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여러 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것이라서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그 재판의 전체 큰 그림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판부들이 서로 교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약간 좀 튀었던 판결이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순실 씨의 선고 내용 더 나아가자면 결국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하면 일단 이번에 검찰의 구형량도 좀 포인트가 뭐냐면 30년이잖아요. 최순실 씨보다 높게 잡았거든요. 모든 비리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법원 판결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재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방향으로 형량이 좀 높은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징역 30년은 뇌물수수 혐의, 직권남용, 강요 등 18가지 혐의에 관한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오늘부터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재판은 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형량이 얼마나 될지는 이번 4월 6일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더라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대구 지역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온 하루 뒤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대구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잘 들어보시죠. 정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행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2.28 정신은 대구를 한마음으로 묶었고 멀게 느껴졌던 대구와 광주를 굳게 연결했습니다. 2.28 기념운동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도전들을 이겨나가는데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달빛 동맹, 두 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달빛 동맹. 대구의 순우리말이 달구벌, 광주가 빛고울 이렇게 불리워서 달빛 동맹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은 몇 번 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휴가차 안동 하회마을 한번 가셨었고요. 그리고 올해 포항에 이제 강진이 발생하면서 포항 지역을 이제 재난 지역을 방문을 하셨었는데 대구 지역 보수의 심장 여긴 처음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2월 28일 민주운동 기념식이라는 점. 민주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뭔가 대구와 아니면 그동안의 민주 세력과의 어떤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방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 사회와 국사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3.1 운동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또 내일이 또 공교롭게 3.1절입니다. 228 민주운동 과연 어떤 민주운동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정태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대구가 보수의 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진보 세력들이 많이 살았던 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자유당이 계속 4.45 개헌도 하고 진보당도 이제 탄압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면 후보가 유세를 하러 내려갔어요. 네. 그날이 2월 28일 일요일인데 학생들이 그 유세에 못 가도록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못 가도록 그날 등교를 시킨 겁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일요일인데 학교를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시위를 하자. 그리고 유세장에 가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800명 정도가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리에 가니까는 학생들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대고 이제 경북도지사는 쟤들은 공산당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박수를 쳤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1200명 정도가 시위를 했고 그 당시에 120명이 체포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사실은 이제 민주화로서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아주 과감하게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4.19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른바 3.15 부정선거였는데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대구의 고등학생들.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최초의 사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정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처음 대통령이 참석한 거고요.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온 기념식에 처음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기념식의 공식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달빛동맹 강조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적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3.15 부정선거 이전에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최초로 가져오게 한 시발점이 228 운동이기 때문에 대구라는 곳, 대구 경북이 결코 민주화와 먼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18 민주항쟁과 맥이 닿는다. 그래서 달빛 동맹이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께 그런 메시지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빛 동맹이 잘 된다면 정말 영호남 화합의 마침표가 찍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 극복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지향 가치잖아요. 실현해야 될 과제고 그것을 달빛 동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영원한 화합을 마침표를 찍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이 대구가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다 대구 경북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 이곳이 거의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아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3당 합당이 있었잖아요. 3당 합당 하면서 이제 영남 지역이 완전히 특정 정당의 아성처럼 됐는데 그게 어느 곳이든 특정 정당이 점유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왔다 갔다 권력은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지역 독점주의,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주의를 깨고 3당 합당 이전 그리고 대구가 민주화의 성지였던 그때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도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구라는 곳이 유승민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인데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후에
대구 출신인 유승민 의원조차 대구 지역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다. 이 정도로 완강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좀 최민희 의원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평생 서울만 산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느껴보면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사고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지금 그 민주화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상대적으로 야당 세력 그리고 과거에 좀 잘못이 있더라도 탕평과 포용을 해서 정말 국민 화합으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구 분들 또 경북 분들 또 정치적 반대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 보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당연히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공교롭게 하루 전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을 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정치권의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의 시각, 아마 청와대의 속내, 아마 다 사실이 다 부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대구가 가장 고민일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00일이 조금 더 남았는데 지방선거의 결과 대구는 TK는 특히 고민될 겁니다. 우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그래도 대구의 가장 이 상징적인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형량을 이번에 구형량을 보고 대구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는가? 혹시 이번 사건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방선거 때 오히려 현 집권 민주당이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민심 탐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쯤에는 대통령이 한번 내려가서 자, 그동안 지지했던 보수의 상징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도 한번 좀 지지해달라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장에 막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을 안내하고 뒤 분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부겸 장관이 조금 전에 나오죠. 권영진 대구시장 다음에 뒤를 보면서 인사하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김부겸 장관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대구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김부겸 장관의 도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오고 있고요. 대구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나중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대통령의 행보가 김부겸 안행부 장관의 대구에서의 당선, 국회의원 당선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된 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민주당이 지나치게 대구를 보수의 아성이라고 보고 공을 안 들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구 시민들의 오랜 우리가 민주화의 주체였다는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든 아니면 탕평을 쓰고 화합 정책을 쓰는 것이든 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는 연애와 같아서 연애하자고 달려들지 않는 정당에게 누가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대통령께서 2.28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뭐 대구가 마음을 열지는 않겠죠. 그러나 김부겸 장관이 열어놓은 대구의 지평, 그다음에 홍일학 의원님이 또 당선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평을 바탕으로 다가가겠다, 구애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정태근 의원이 들으시기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쪽 소식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권영진 현 시장과 경선에서 맞붙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치열한 걸로 나오고 있죠.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못하는데 지금 세 사람이 이미 이제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아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판결 구형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의 심리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연민이나 동정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 그 지역적 지지 기반이라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방향으로 표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야 그래도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아마 그 후보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달빛동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공판이 4월 6일에 열린다. 이것이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구 시민들의 정서가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타난 걸 보면 바닥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있는 거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구도 연령별로 굉장히 입장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현재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잡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란 역동적인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김부겸 장관까지 나서서 대구의 구애를 계속할 경우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계속 결집할지는 미지수고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14% 탄핵 반대하는 분들만 보고 정치를 한다면 저는 대구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방선거 후에 바른미래당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데 정태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정당 득표율로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앞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대구 분위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뭐 이 민주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지요. 그럴 것이고 김부겸 장관 제가 지금 정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훌륭한 인재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안부 장관을 잘해서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모든 자원들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쏟아부어가지고 사람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절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본인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의 출마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경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에게 이제 질문할 게 많은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한석 기자도 같이 취재를 했죠? 예. 전병남 기자와 함께.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압축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동안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1롯데월드 건설,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도와준 것 아니냐. 서울 잠실의 우뚝 그렇습니다. 솟은 제1롯데월드. 555m짜리 저 고층 빌딩. 저거 이명박 정부가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이라는 게 결국 확보가 된 거고요. 네. 크게 새로 나온 내용은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한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줬다는 거.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줬다. 예. 두 번째는 미리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와대 측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측과 롯데 측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MOU를 이미 논의했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신격호 회장의 수건 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롯데에게 롯데월드를 지어달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다고 특정 기업의 현안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떠나서 지으라고 종용할 수 있느냐. 이거 뭔가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의혹까지가 현재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 문건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여론관리 방안 문건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왜 이렇게 롯데월드에 큰 관심을 기울인 거죠? 당시 이제 문건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제 2008년 하반기에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롯데월드 건설을 어떤 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로 삼자 그런 의도로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라도 한 문장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이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롯데월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조금 전에 신격호 회장의 수건 사업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라 이런 내용까지 담겼다고 한다면
당시 청와대가 롯데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 이른바 컨설팅을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청와대가 일반 기업과 국가기관 간의 어떤 분쟁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군이 이 빌딩은 지을 수 없습니다. 서울공항 활주로 문제 때문에. 활주로 말이죠.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기업과 국가기관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청와대가 공군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공군은 그동안 줄곧 20년 넘게 반대해 왔었지만 공군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이 시점이 2008년 하반기에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공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계속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지을 수 없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 지을 수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공군 참모총장이 들어오고 나죠. 그리고 나서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활주로 3도 틀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공군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공군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공군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앵무새처럼 지시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군의 입장을 청와대가 비틀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 부분이 지금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는 내용이 정말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롯데그룹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또 다른 대가를 받았다. 뭐 이런 것까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어쨌든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만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라면 한번 수사를 해보겠는데, 수사권 없이 취재력만으로는 사실 그 부분, 모종의 대가가 무엇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흐름들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다스를 둘러싼 의혹들이 나온단 말이죠. 다스가 현대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현대차 양재동 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다스가 현대차의 일감을 몰아주기란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대가성, 뭔가 이런 모종의 거래는 결국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규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태근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하셨죠? 예. 이명박 정부 당시인데 말이죠. 지금 SBS가 서울시에 또 부시장으로도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근데 이런 내용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 문건에 기초한 이 기자 분석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측면을 봐야 됩니다. 롯데 입장에서 보면 이게 1987년도부터 추진하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36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언제 추진을 하게 되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2002년도 8월 달부터 다시 100층으로 올릴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군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국방부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걸 협조할 리도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세세한 것까지는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또 서울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활주로를 틀어서라도 가는 게 맞다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활주로, 민간 시설을 위해서 군용 활주로를 튼다는 거는 대통령 지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렇게 세세한 지침을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만든 과정들을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니까 아마 그 비서관들이 알아서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온갖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무총리 조정실까지 동원돼가지고 일이 진행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문제는 조금 사안이 좀 다른 게요. 이명박 정부만 특별히 이제 대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현대차 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촉진하라는 차원에서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한 가지씩 민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정몽국 회장이 기아차의 R&D 시설을 갖고 있었던 양재동 사업 문제를 제안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과 건교부가 나서가지고 서울시에 그거 해줘도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반대로 그러면
건교부에다가 지침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시 기반 시설은 유지한 상태 속에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이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다스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그게 잘 돼서 다스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양재동 사옥 자체가 거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에서도 그걸 열심히 팠죠. 팠더니만 실제로 이게 청와대 지시에서 시작된 일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거고. 정태근 의원이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참 많이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한석 기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 차원의 통치행위의 일환이냐 아니면 명백한 사기업에 대한 특혜냐. 과연 어떤 지점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말이죠.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롯데 제이월드 특혜를 주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참여정부 때의 롯데가 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활주로를 7도 정도 틀어서 활주로를 7도 틀어서 제이롯데월드를 허가해주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활주로 7도 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와서 활주로를 3도 틀어도 가능하다 이런 안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3도로 틀면 드는 롯데의 비용이 3천억으로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를 재심하게 된 빌미가 활주로를 7도에서 3도로 틀어도 가능하다는 이런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이 참여정부 때 이미 활주로 3도를 틀어서라도 해달라는 롯데 민원이 있었고 검토한 다음에 참여정부에서는 명백히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답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주로 관련해서 있는 이 디테일한 사실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청와대 비서관인지 이 문건을 작성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 롯데에 왜 무엇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국가 안보를 맞바꾸면서까지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추진했을까? 이건 정말 너무나 큰 퀘스천 마크.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큰 퀘스천 마크. 예. 첨언을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아직 보도를 다 못했습니다. 분량이 좀 워낙 많아서. 근데 첨언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이종석 참여정부 당시 NSC 참모차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데월드를 건설하는데 2만 8천 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한 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안보실 NSC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롯데월드를 지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가 사업 아닙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불과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롯데월드를 지을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정이 있지는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거래가 있었겠느냐. 이 부분은 검찰에서 규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수사를 한다는 게 검찰의 원칙인데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에 과연 수사를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태근 의원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대국민 입장 밝힌 이후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마 남아있는 수사가 이제 이상득 전 부의장에 대한 수사하고 아직 이제 그 이상은 회장이 정식으로 소환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소환이 끝나고 나면 어떻든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는, 그리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을 빼고 큰 줄거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처럼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아마 최소한은 어떻든 나의 성취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일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나오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쯤 검찰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구할지 그 부분 아마도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